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요, 서태양님의 나도 이제 건물주, 건물 짓기 누구나 할 수 있다 인데요. 자, 오늘은 12개 목차 중에서 시공, 비교, 견적, 씹어먹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물을 신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땅을 찾는 거고, 그 다음이 그 위에다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이제 한 개 시공사가 아니라 여러 개 시공사의 비교 견적을 받아서 어디가 더 좋은지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제 그 강의입니다. 이걸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시공사를 비교해서 어떻게 견적을 봐야 될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나머지 영상도 아래 링크 달아 나왔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비교 견적이죠. 비교 견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세 가지 요소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사비.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그 다음에 시공 능력. 보통 이제 공사를 조금 이제 크게 하게 되면 뭐 도급순위 몇 위 팀이 들어오느냐 이런 거 보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거 안 봐요. 왜? 큰 업체는 나한테 들어올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공사는 대부분 개수가 안 될 정도의 이제 그 등급에 있는 회사가 될 확률이 커요. 왜? 우리 공사 안 크니까. 이 대부분 공사가 크다라고 하면 그래도 공사비 뭐 한 400~500억 원 돼야 좀 그래도 그것도 중순위 업체들 들어올까 말까예요. 우리가 만나는 팀들은 이제 동네 아저씨들, 조금 더 나아가면 지역 아저씨들 정도. 요즘에는 이제 뭐 비교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뭐 서울에 어디 공사에 뭐 인천에서도 오고 뭐 저기서도 온다는데 교통비가 더 들겠죠. 그럼 나중에 다 뭘로 태워진다? 간접비로 태워진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공사 계획이에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공사비는 크게 재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가겠죠? 이 현장을 관리하는 간접비 들어가겠죠? 그죠? 이 전체를 관리하는 이 회사의 직접비 들어가겠죠? 이 직접비에 또 인데 간접비가 들어가겠죠? 나라에 또 여기 뭐 세금 내고 보험 들고 뭐 이런 비용들이 있겠죠? 나중에 하자 관리하는 비용 들어가겠죠? 대부분 이게 이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여기는 이윤이 1%밖에 안 맞어. 그럼 그 1% 안에서 하자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항상 얘기해요. 바보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풀코스를 먹으러 갔는데 풀코스가 한 군데는 20만 원이고 한 군데는 15만 원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리스트를 쭉 봤더니 디저트가 없어. 심지어는 메인 요리 전에 나오는 전체 음식이 아주 중요한 것도 빠졌어. 그리고 15만 원이야. 그러니까 스테이크 먹고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그 약간 그 느끼한 느낌 갖고. 근데 제대로 주는 집은 스테이크 먹고 나서도 디저트도 나오고 갈 때 가져가라고 조그만 선물도 하나 준단 말이에요. 자, 공사에서 이 하자 비용이 과연 어디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견적서 봐봐요. 하자 관리 비용이 있나? 없어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여기 예전에 빌라 접었는데 구청에 하자 관리비 뭐 보수비 내던데요. 그건 구청에 예치하는 거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누구한테 팔았을 때 그 사람이 하자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치를 하는 거고, 실제로 시공사가 시공을 하면서 남는 이윤 안에서 하자 관리까지 해주겠다고 계약서에 넣는데 하자 관리라는 항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직접비 안에 간접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사가 크면 간접비가 올라가요. 왜? 사무실 운영 경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사무실 운영 경비 안에 들어가면 이게 또 뭐로 나뉘냐? 현장 오면 대부분 소장님만 봐요. 소장님. 현장 소장. 근데 현장 소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돈 계산하는 공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무와 현장 소장을 관리하는 보통 단장이 있어요. 이 셋이 한 세트예요.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그리고 얘도 보통 고급 아니면 중급. 삼위일체. 돈 계산해주고 현장에서 뛰고 전체 관리하고, 제너럴리스트 하면서 스페셜리스트여야 되고 스페셜리스트여야 되고 스페셜리스트여야 되고, 각자 파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회사 가면 이 3위를 사장님이 다 해요. 소장도 계약직이야. 프로젝트.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자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전 플랫폼에서 이게 비교 견적해주는 거 많이 보는데 항상 제가 의문을 갖는 게 그거예요. 계약할 때 그 계약하는 그 회사의
4대 보험은 공사하는 기간이니까 들어줄 수 있지만 이 소장이 근속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느냐. 뭐 회사가 5년인데 근속 연수는 이번에 됐네? 그럼 이거 끝나고 나갈 사람의 확률이 큰 거죠. 근데 공사하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아무래도 문제 생겼을 때 봐줄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공사비가 싸냐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바보 아니면 정말 체크해 줘야 되는 게 이 요소들이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갔느냐를 보는 게 맞는 거죠. 메뉴판의 코스에 15개가 들어가야 되면 15개가 다 있느냐를 봐야지 금액만 보고 있어. 왜? 15개 항목은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우리가 왜 해외에 놀러 가가지고 레스토랑 가면은 금액만 보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공사비 내역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에 대한 거, 인건비에 대한 거, 거기 관련된 간접비에 대한 거, 이런 모든 항목들이 정상적으로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직접비, 직접 공사비가 만약에 A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관리하는 이 간접비와 이윤이 B일지인데 그러면 A는 다 비슷하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B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B가 과도하게 작은 B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먹는 밥상은 부실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행복하게 만났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보니까 연락도 안 돼. 이 헤어지고 나서 부도 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자 관리된 책임도 없어지죠. 괜히 욕심부리다가 내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휘두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새끼들이 나를 아주 골로 보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이 대형 건설사 출신이야. 호랑이 잡는 사람하고 집토끼 잡는 사람하고 사냥 방법이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르죠. 닭 잡는 칼, 소 잡는 칼이 있다 칩시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다고 쳐봐요.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공사비의 항목에서 빠짐없이 다 들어갔고 이윤도 적정하게 배분이 됐는지를 보셔야 돼. 이윤을 다른 데 태어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공사를 따기 위해서 요즘엔 플랫폼에서 비교 견적을 너무 투명하게 해주니까 일단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만나요. 싸움은, 추가 비용은 그 생각하고 여러분들 저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윤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장님 남는 것도 없이 공사해드리는데 이 정도 사장님 해주셔야죠. 그때 또 할 말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게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죠.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업체가 이 공사비를 낼 때 이거를 왜 썼는지도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 공사를 진짜 따고 싶어서 넣은 거냐? 아니면은 견적을 의뢰받았으니까 넣은 거냐? 아니면은 받아서 재하청 주려고 넣은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재하청 받아가지고 던지는 거면 금액이 무지 쌉니다. 왜? 앞단에서 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이 아래로 하청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힘들어지겠네요? 아니요. 그 사람들 프로페셔널이에요. 업자라고. 그럼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당신이 보겠죠. 왜요? 그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이 비자인 카드가 있냐면 추가 비용 청구라는 비자인 카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견적서에 안 썼으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법원에 가서 쌓아보세요. 추가 비용은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00원에 계약을 하고 추가 비용 청구 50원을 했는데 50원을 쓴 내역이 정확히 있으면 50원 줘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쓰고 들어가면 150원 내야 되는데 90원에 써드리고 60원은 추가 청구하면 좀 덜 나올 테니까 나중에 100원 청구해서 60원 받겠죠. 공사를 하고 나서 이 재판을 하고 한 1, 2년 버틸 수 있을 만한 자금의 여력이 있는 데면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러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뭐 사기꾼이에요? 건축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못 만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마음보가 잘못된 거지. 과도하게 낮은 이윤이 있는 회사를 택한 당신의 욕심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뒷방 맞은 그 스트레스에 화병이 나게 하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공사비 내용만 잘 비교했었어도 최저가랑 최고가 빼고 중간에서 고른다고요? 아니에요. 아니 최고가 최저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업체마다 만들어주는 비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취향이라니까. 숫자는 물론 가릴 수는 있겠죠. 과도하게 높다, 과도하게 낮다. 대부분 다 외주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싸다. 대부분 다 내부에서 하면서 하기 때문에 비싸다. 이런 어떤 주관적인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사 재무제표 보시고
진짜 근속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보시고, 내 현장을 담당한 소장이 이 회사에서 몇 년 근무했는지 보시고, 실제로 이 소장이 지었던 건물 가서 보시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한 문화로 이끌어져 오는 회사를 고르면 절대 쌀 수가 없어요. 왜? 걔네 안 해도 그만이거든. 우리가 뭐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바빠요. 스케줄 따기도 바빠. 근데 기왕이면 내 건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지 않아요? 내 일도 못 따가지고 무조건 금액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 공사비 항목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공 능력.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뭐 다 거기서 거기겠지. 무슨, 이 시공 능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병원을 했던 사람이 병원을 지을 줄 알고, 그죠? 고급주택 했던 사람이 고급주택 짓는 거예요. 면허만 있다고 갑자기 막 빌딩 막 10층, 20층짜리 짓고 안 돼. 최근에 3년 이내에 유사 실적들을 보란 얘기예요. 내가 지으려고 했던 거랑 비슷한 거를 지었대. 어디 부산에. 좀 힘들어. 서울에서 짓는 거하고 지방에서 짓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유사한 시행 시공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공사 계획이 무지 중요한데, 대부분의 시공사가 공사 계획을 컨트롤 CV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진짜 공사할 팀들은 현장 조사를 하고 인근의 상황들 보고 여기에서 공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민원부터 시작해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토목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들을 밟아서 이 기간 내에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낸다고. 그러니까 서류만 봐도 이게 회사에서 낸 건지 사장님이 급해가지고 대충 해서 준 건지 티가 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대충 져도 대충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인스펙션이 좀 높아져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문 용어로 그 물건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때 건물에 대한 걸 평가하는 걸 피지컬 딜리전트 듀 리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물의 몸 자체가 건강하냐 안 하냐를 체크해요. 그럼 한 10개 정도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쫙 들어가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다 감점의 요인, 즉 내구를 당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준공도면하고 맞춰봤더니 안 맞네, 어디가 틀어졌네, 하자가 휘었네, 저건 조금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네, 이런 것들이 다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사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공사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CM이 이 부분에 대한 시공사 선정을 할 때 공사비의 요소와 시공 능력의 요소와 공사 계획 등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 관리 업무 수행을 하고 민원 업무까지 함께 지원을 하는 이 과정을 CM을 고용해서 가는 거예요.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이렇게 외부 업체를 끼고 가는 게 맞아요. 개인 말고 CM도 회사, 건축사 면허가 있고 실제로 이 사업의 전체적인 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붙어서 여러분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 시공사 선정을 할 때 문제가 없이 잘할 수 있는 업체한테 맡길 수 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차악을 선택하면 골로 간다. 나만 골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투자해준 클라이언트들,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민폐가 아니라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런 점 명심하시고, 모든 사업에서 이익에 대한 이슈에서는 여러분들은 객관화되어 있어야 하고, 선정 과정에서 항상 자료를 남겨야 하고, 이 모든 이슈에서 뭐를 끊어야 돼요? 증권을 끊어야겠죠. 근데 그 증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상받는 금액이잖아요. 저는 증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끊는 건 물론 중요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이 일을 끝까지 끝내줄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소장님이, 사장님이, 둘 다 봐야 돼요. 사장은 좋은데 소장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소장은 좋은데 사장이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 이 시공사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어느 정도 내 공사를 선행 사례로 했던 업체들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조건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최종적으로 이것 또한 뭘로 남겨야 된다? 내 책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서태영님의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영상도 아래 링크에서 꼭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 걱정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 잉클에 혹시 찾아서 없는 내용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 달아놓으시면 저희가 그 전문가를 찾아서 여러분께 꼭
배달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